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 최초 레버리지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됐죠. 그래서 이번 거래량 추이와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소식 위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 상품이 이렇게 거래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되게 그래도 좀 변동폭이 좀 있기도 했었고요. 시간 대비로는 27일 9시 30분경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부분도 27일 9시 30분경부터는 그렇게 썩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다라고 보는 것보단 저녁 시점 대비부터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출시 이후 거래량이 420만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고, 이 정도면 그냥 소소한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타 정도 쳤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기존의 투자자들은 퍼포즈 비트코인 ETF에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쪽 캐나다 토론토 쪽에 콜드 스토리지 비트코인 이제 퍼포즈 비트코인 ETF가 관심과 부활이 약간 좀 관중을 좀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의 ETF가 조금 더 인기를 끌게 되면 나머지 ETF 쪽도 관심을 끌게 되고, 그게 계속 확산이 되면 우리에게도 더 좋은 뭐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ETF에 따른 동향도 좀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아크 인베스트 누나가 이번에 테슬라 관련된 주식을 좀 뭐 지난 주말에 매각을 하기도 했지만, 이번 올해 안에도 또 매수를 했던 점이 있어서 약간 좀 갸우뚱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뭐 지수의 변동폭과 예상 가능한 범위가 너무 어렵다 보니 해당에 있는 아크 인베스트 운영진 분들도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른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지만, 이 누나에서 배울 점은 저는 이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관련 주식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어서 계속 코인베이스 주식을 꽤 많이 모았죠. 그래서 4대 주주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초기 액티브 ETF와 암호화폐 쪽에 되게 투자를 잘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핵심은 이래요. 이게 개별 투자자들에 따른 이게 투자에 있는 성향이 단기점에 뭐 포인트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지, 또는 중간 지점에 투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대부분 아크 인베스트 누나의 운영진과 해당 리서치 보고서를 보게 되면 거의 다 어마무지한 중장기에 따른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 투자에 따른 성향도 좀 맞아야 비아냥거리는 그런 부분도 좀 줄어들 텐데, 대부분 초기에 단기 부분만 보고 일찍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뭐 비판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뭐 성장주가 원래 그렇죠. 그래서 이걸 비판이라고 저는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ETF에 따른 인기도가 슬슬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머지 뭐 피델리티, JP모건, 모건스탠리 등등등 뭐 이렇게 뭐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27조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져 있지 않겠냐라는 내용 문구도 있었고요. 과거에 제가 이런 내용도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아무래도 블랙록이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알라딘이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마무지한 자금에 따른 영향성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그래도
가능성은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밟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 안에만 들어간다고 해도 상당량 퍼포먼스는 더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패턴으로 간다고 하면 이 레버리지 ETF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스터 역할을 분명히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기가 어려웠던 비트코인의 시총도 레버리지 베팅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나왔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더욱 세지게 되겠죠.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HSBC 관련된 소식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HSBC 글로벌 웨일님께서 또 글을 써 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쪽의 회사 직군을 좀 보니까 대부분 뭐 원래 했던 애들 말고 뭐 그냥 동네 장사로 개시를 했다. 왜냐면 기존에 했던 애들이 들어온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애매한 포지션에 있었던 애들이 좀 들어왔다라고 이 밑에 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코인에 따른 이해도가 좀 많이 높겠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뭐 이렇게 이제 구구절절 많이 쓰셨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측에 홍콩 신용평가 기관이 HK VAC는 가상자산 지수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코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데 뭐 보면 뭐 시바도 보이고 뭐 트론도 보이고 뭐 도지도 보이고 뭐 하죠. 그리고 디파이 코인들도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따른 그만큼 신뢰도가 아직은 높을까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모에 당하지 말자라는 또 내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딱 꼬집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유동성이 있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격 상승이 이끌었던 디파이와 NFT 시장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냐라고 보았을 때는 아직은 이제 막 조금은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현재 있는 기대감으로 인한 형태보다는 그게 어느 정도 선물에 미치는 영향 강도만 있었지 나머지 거는 아직 대세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밑에 있는 내용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동성과 관심이 메말라 있던 그 파이프에 물이 나오길 기대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대신 반면에 그런 건 있습니다. 해당에 있는 거래소가 오픈을 하고 있는 준비 단계에서 코인의 개수는 필요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번 계기로 인해서 또 채굴회사들에 따른 여유율이 다시 한번 생겨짐으로써 하락폭이 조금 더 둔화되었고 내년에 있는 여유율과 여분도는 좀 챙겼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알트코인에 따른 기대감은 상승 기대감은 점차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금 51% 정도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비트코인 캐시 요즘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에 따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시점에서 보게 되면 비트코인 캐시, SV 막 이런 쪽이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도 가격 추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싸요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뭐 저번에도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이 평균 단가 대비 추이를 본다고 하면 여전히 힘은 남아져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대신 그 주요 원인을 본다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거래소 상장하려면 코인이 필요하죠. 그리고 비트코인 하드포크의 첫 번째 대상자였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비트코인 캐시에 있는 갖고 있는 비중이 거래가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채굴 해시레이트가 높아졌다라는 건 그만큼 비트코인 캐시에 따른 가격 상승 기반의 채산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많이 채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반감기라는 또 가치 부여를 또 배제할 수가 없겠고, 그 다음에 거래 호가에 따른 부재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이 호가창이 생각보다 지금은 좀 유동성이 좀 나와주어서 이렇게 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총 유통량 대비가 어떻습니까? 총 유통량이 생각보다 적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상대적 대비 더 빨리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편하게. 나머지 뭐 코인을 본다라고 하면 가장 낮은 코인이 뭐냐? 뭐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를 뭐 집어서 본다라고 하면 어마무지한 발행 한도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유동성은 좋지만 가격 호가를 빨리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가에 이런 빈틈이 있어야 거래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한 두 단계, 세 단계 정도 그냥 끌고서 그냥 매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장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죠. 발행 수가 적은 만큼 내 호가를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점이 가격을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뭐 기동력 중에 하나였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캐시는 저번 작년 추이 기반으로 보았을 때도 저번에 평단가가 대략 어느 정도 있었지? 그 정도 평단까지는 올라가도 좀 부담 요소는 좀 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채굴량이 315% 달하는 물량이 거래소로 입금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채굴 코스트가 좋아졌고 그 다음에 채굴 회사들의 상반기 때 BRC20으로 또 수익을 많이 챙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캐시와 비트코인 채굴 방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캐시에 따른 생산성을 대체함으로써 이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 뭐 내년까지는 뭐 원만하게 채굴 회사들 문제없이 잘 성장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대신 단기 물량은 좀 나온다라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으로 S&P 500에 따른 내용인데요. 평균적으로 17에서 22개월간의 저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익률 역전 이후 저점이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포인트를 보고 생각해야 되는 점은 저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새로운 저점에 따른 갱신도가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두고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는 내용 문구를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크립토 환경에서도 이루어지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미국 내 12개월 내에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 같다랑 그 다음에 고강도 긴축의 스타트업 자금줄도 막힌다. 크립토 회사들은 다 스타트업이죠. 그래서 미국의 스타트업 파산 신청이 연달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HSBC 그리고 뭐 모건 스탠리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JP 모건 다 비슷한 내용 문구로 뭐 빠르면 4분기, 늦으면 뭐 내년 1분기 정도부터 침체가 시작될 것 같다. 그러니까 3분기 그 곡선이 마의 곡선이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 때까지를 보게 되면 앞으로에 있는 내년의 전망 추이를 우리는 대충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분기의 유턴 배경을 보고 우리는 그때 크립토 시장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잠깐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 시점은 꼭 잘 보고 해당의 분기에서 제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또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금의 통과되었던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뭐 ETF 같은 경우에는 아직 통과가 된 게 아닙니다. 네, 현물 ETF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연기 시점에 있는 건 오히려 우리에게 돌아오는 역폭풍이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5일이니까 7월 말이 되고요. 그리고 90일이니까 9월 중순, 그러니까 8, 9월 달이 가장 안 좋잖아요. 그리고 12월 중순, 2월 중순 때에 있는 형태를 마다마다 이게 조정에 있는 새로운 포인트로도 역발상으로도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원달러 환율 추이는
되게 1300원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도미넌스 추이는 여전히 안 좋은 형태. 그러니까 대부분 다 빨리고 오히려 유동성은 BTC 마켓과 그리고 워너 마켓, 테더 마켓은 좀 소소한 정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나머지 쪽은 덩달아 힘이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아무튼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많이 빨리고 있어서 나머지 알트코인이 가기에는 좀 어렵다. 특정적인 개별 호재 아니고서야는 힘들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블러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이제 업비트 상장으로 인해서 좀 블러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재미없는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고, 왜냐면 알트코인을 제일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반면으로 우리에 있는 포트폴리오는 다양성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안정성도 추구를 해야 됩니다. 수익성도 추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적었던 이유도 다 이 어려웠기 때문에, 진입은 쉽지만 거기에서 성과를 내기에 있는 과정과 결과물을 했던 사람은 매우 적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성향과 그리고 나의 마지막 필살기는 무엇인가, 투자의 필살기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서 좀 소외됐던 건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힘을 못 쓰는 이유도 없지 않아 있겠죠. 아무래도 비트에 따른 관심도가 너무 강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더의 소외감이 좀 나와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강세를 보여질수록 이더가 좀 둔해지는 추이는 전체 알트코인의 그냥 여러 가지 인덱스 지표로도 볼 수가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